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3년도 2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특별한 기능이나 직업 또는 숙련도에 따라서 조직된 배타적이면서 동일 직업의식이 강한 노동조합은 3번의 직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콕 집어 해설과 꿰뚫어 보기 보시면 노동조합의 4가지 형태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62번 노동 수요 측면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간 경쟁 환경의 변화는 그때그때 맞춤한 근로자를 충족시키거나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인원의 증가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번에 정규직 근로자 해고의 어려움은 역시 비정규직 증가 원인이 되고요. 4번에 정규 노동자 고용 비용의 증가도 역시 비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이 있겠네요. 3번에 고학력 취업자의 증가는 비정규직 증가가 아니라 정규직 증가 원인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63번 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에 보시면 클로즈드 샵은요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만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노동 공급을 독점할 수 있어요. 때문에 노동조합 확대에 가장 유리하다 볼 수 있겠네요. 4번에 나와 있는 이 오픈숍은요 고용주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공급을 독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확대에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2번의 유니언샵은 오픈숍과 클로즈드 샵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채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는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니어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픈샵, 그리고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은 클로즈드 샵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3번의 에이전시 샵은 노조원에게만 조합비를 받는다? 아니 비노조원에게도 조합비를 받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64번 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어느 기업은 노동자에게 하루에 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 제품은 개당 100원에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14번째 노동자는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윤 극대화라는 어떤 기업의 이윤 극대화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BMPL과 이 시장의 임금률이 같은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VMPL을 구하는 이 공식은요. 가격 곱하기 MPL로 이렇게 노동의 한계 생산량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업의 제품은 개당 100원이라고 했으니까 가격 1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MPL 이렇게 해서 시장 임금률 5만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5만원과 같은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100원 넘겨서 MPL을 구하면 즉 14번째 노동자가 하루에 몇 개를 생산해야 하는가? 2번에 500개를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65번 1차 노동시장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차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2차 노동시장이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 즉 이중노동시장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중노동시장 이론은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며 두 시장은 서로 독립적이고요. 노동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3번에 자유로운 직업 간 이동이 보장되어 있다.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1차 노동시장은 2차 노동시장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월한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고학력 그리고 고임금,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승진기회의 평등까지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1차 노동시장의 특성은요, 고고싱이 아니라 고고승진, 이렇게 고학력, 고임금,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승진기회 평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66번. 노동 수요 탄력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노동 수요 탄력성 크기에 대한 이 문제는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출제됐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필연적으로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즉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요, 생산물 수요의 이런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탄력성도 커진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이번에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봐두시면 되겠네요. 3번에 노동의 대체 곤란성이라는 이 표현은요, 원래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곤란성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이렇게 작다라는 표현이겠죠.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작게 되면 노동 수요 탄력성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어 있고요. 4번에 대체 생산 요소요. 노동의 대체 생산 요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둘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이 대체 생산 요소가 얼마나 이렇게 공급되어질 수 있느냐,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노동 수요 탄력성도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렇게 수요 탄력성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서 많이 나오니까요. 딱 알아두시기 바래요. 생산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노동의 대체 가능성, 그리고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67번.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은 네 가지예요. 1번에 숙련의 특수성 있고요. 3번에 현장 훈련 있고요. 4번에 기업 내 관습 있네요. 2번에 교육 수준은 아니에요.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 이것이 네 번째 형성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은 우리 23년도 2차 실기에도 출제된 바 있으니까 잘 살펴주셔야 되고,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는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숙련의 특수성, 그리고 현장 훈련, 기업 내 관습 쓰고 설명하는 것까지 해 두셔야 되니까 콕 집어 해설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꿰뚫어 보게 보면요, 내부 노동시장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단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68번. 파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노동조합 측에서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해당 기업에서의 임금소득의 상실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맞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동조합 측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가 월급 1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했었을 때 100만원 못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임금소득의 상실, 100만원 상실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이 100만원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업 기금을 통해서 각 노동자들이 임금 대신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알바도 할 수 있으니까 파업하면서 임금 100만원 못 받는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파업 기금이나 알바를 통해서 한 80만원 받았다고 치면 노동소득의 순상실분은 결국 20만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소득의 순상실분 20만원은 임금소득 상실분은 100만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이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항상 더 크다 나와 있는데, 사용자 측의 이윤순 감소분 월 1000만원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파업을 통해서 1000만원어치 생산을 못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역시 재고를 판매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이윤의 순감소분도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항상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요, 적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파업에 따르는 사회적인 비용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 큰 것이 보통이고요. 4번. 파업에 따르는 생산량 감소는 타 산업의 생산량 증가로 보충하기도 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69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500만 명이고 취업자 수는 285만,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수는 500만 명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자 수 그리고 실업률을 활용해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실업률 구하는 공식에서 실업률 5%는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인데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이렇게 다르게 표현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취업자 수 285만, 실업자 수 모르니까 이걸 x라고 놓는다면 이것분의 실업자 수 x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85 플러스 요거 일단 먼저 5와 100을 먼저 약분을 할까요? 그럼 얘가 열로 가서 곱해 주면은 285만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리고 20x가 될 것이에요. x 넘어와서 빼주면은 20x에서 x 빼주니까 19x 될 것이고 285만 이렇게 되니까 결국 x 즉 실업자 수가 15만 명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생산 가능 인구수가 500만이고요.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수 구할 수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285만 플러스 15만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500분의 300만 곱하기 100에서 60%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70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세요.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의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조직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겠죠?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하락시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요.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의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감으로써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금을 하락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파급 효과가 아니라 위협 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이 비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될까봐 미리 쫄아갖고 그 비조직 부문인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것이니까 바로 위협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란 말이에요. 3번에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1번에서 보시면 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갔잖아요. 근데 대량으로 이렇게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가게 되면 비조직 부문의 임금이 크게 하락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조직된 조직 부문과 그렇지 못한 비조직 부문 간의 임금 차가 굉장히 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4번에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에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나게 되는 이 간접 효과를 가진다. 4번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72번 성과급 제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성과급 제도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이 직업 어떤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임금이 많아지게 되니까 근로자의 이 작업 능률, 일하는 능률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지금 1번에 직원 간의 화합이 용이하다, 임금의 계산이 간편하다, 확정적 임금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모두가 고정급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70번. 다음은 근로자의 노동 투입량, 그리고 시간당 임금 및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이 노동 투입량을 5,000시간에서 6,000시간으로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노동의 한계 비용은 얼마인가? 노동의 한계 비용을 구하는 공식은요, 노동 투입량 증가분, 즉 델타 L분의 총 노동 비용의 증가분 델타 C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이 5,000시간이었을 때 시간당 임금이 6,000원이라고 한다면 5, 6, 30에서 총 비용은 3천만 원이 이렇게 되고요. 노동 투입량 시간이 6,000원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시간당 임금이 7,000원이 돼야 되니까 4,200만 원이 바로 총 비용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비용은 바로 6,000 마이너스 5,000 되고요. 6,000 마이너스 5,000이에요. 그리고 총 비용이 4,2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이렇게 빼면 되겠죠. 3천만 원을 빼면 돼요. 그러면 1000분의 1200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12,000원 2번이 이렇게 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이에요. 쉬워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답을 낼 수 있어요. 결코 이 계산하는 문제 나왔다고 해서 쫄 필요가 없는 것이죠. 73번. 임금 교섭 이전에 노동조합의 전략을 바르게 짠 것은, 파업하기 전에 노동조합은요, 파업 투표를 하고요, 파업 기금을 비축함으로써 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근로자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이 임금 대신 이렇게 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본, 임금 이외의 수입원도 확보해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반면에 재고의 비축과 생산 공장의 이전, 기억, 리을은 모두가 사용자 측의 전략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74번.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 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실업의 유형은 무엇이냐? 1번의 마찰적 실업이에요. 마찰적 실업은요, 바로 이 신규 자나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 바로 마찰적 실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마찰적 실업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실업의 종류에 대해서 콕 집어 해설에 잘 나와 있고요. 실업은 매회차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가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을 보시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상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증가했다 보는 것이고, 노동 수요 곡선이 감소했다면 좌하향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지금 2번의 생산성의 변화, 제품 생산 기술의 발전, 최종 상품에 대한 수요 변화 모두가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노동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 곡선은 곡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노동 수요 곡선 내에서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바로 임금의 변화에 따른 이동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 수요 곡선 내 점의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76번.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경제학자 스펜스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고학력자의 임금이 높은 것은 교육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교육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스펜스의 신호 가설이라는 것이에요. 즉 4번의 교육의 신호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정답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2번의 혼잡 가설이라는 것은 특정 직종에 다수의 사람이 몰리면서 그 부분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은
혼잡 가설이라고 해요. 77번 시간당 임금이 5,000원에서 이렇게 6,000원으로 인상될 때 노동 수요량이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감소한다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는데, 우리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임금의 변화율 분해 그리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단위 꼭 쓰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연습할 때부터 쓰는 연습을 해 두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절대값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요. 임금의 변화부터 하시죠. 원래 임금이 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 분의 6,000원으로 오른 것이니까 6,000원 마이너스 5,0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은 10,000원에서 10,000개에서 이렇게 만분의 9,000원으로 감소한 것이니까 9,000 마이너스 10,000 이렇게, 물론 변화 여기 곱하기 100 해야 되겠네요. 곱하기 100 빠뜨리면 안 되고요. 100은 이렇게 약분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는 5,000분의 1,000 해서 우리 5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5분의 1이요. 절대값 씌우고. 그리고 위에는 보시면 만분의 마이너스 1,000에서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번분수에서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이렇게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이 이렇게. 절대값 씌웠으니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0.5라는 거 이렇게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정답 2번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노동수의 임금 탄력성은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니까 계산 문제라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씩 그냥 이해되시면 그대로 공식에 맞춰서 써놓고 그냥 풀어가시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78번에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망 실업자 효과에 따라서 실업률이 변화하는데, 우리 이렇게 배웠죠. 부가 노동자 효과, 부가라는 뜻, added라는 뜻이 더해준다는 개념이니까 부가 노동자 하면 실업자가 증가하는구나, 즉 실업률이 증가하는구나. 반대로 실망 실업자는 반대 개념이니까 실업자 수 감소, 그래서 실업률 감소해서 1번을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번에 1번으로 답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79번 이원적 노사 관계론의 구조. 1차 관계는요 경영대 종업원 관계예요. 그리고 2차 관계가 경영대 노동조합 관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돼요. 1차는 경영대 종업원 관계이고요. 2차는 경영대 노동조합 관계이다라는 사실이요. 80번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며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극대화 조건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BMPL이 W와 같은 지점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BMPL은 가격 P, 가격이 지금 5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500 곱하기 그리고 한계 생산량 MPL이 지금 10개로 나와 있으니까 10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시장 임금률이 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갖질 못하고 얘가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고용량 쪽을 늘려줘야지만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형성되어지겠다. 그래서 3번에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이게 정답이고요. 1번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임금을 올린다. 이 개별 임금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시장 임금률은 개별 임금이 아니라 고용량이 증대되어지면서 전체적인 임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가시면 되겠네요.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